네, 오늘 중국 경제를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마지노선을 7%로 잡을 정도로 굉장한 고속 성장을 이어왔던 중국 경제였는데 지난해에는 3% 성장에 그쳤습니다. 당초에 연간 목표치로 제시했던 게 5.5% 안팎이었으니까 목표치도 하회하게 된 건데 양 교수님, 아무래도 뭐 제로 코로나나 봉쇄 정책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뒤섞인 부분이 이렇게 3%라는 어떤 목표치 미달 성적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 건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성장률이 서서히 느려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 중국의 1인당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정상적인 그런 그 추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그 GDP의 한 40% 전후 정도가 투자인데 그 투자에서 상당 부분이 건설업이지만은 또 요새 건설업이 그 중국에서 좀 애로들을 좀 겪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기업 그 중국 내 그 부채 문제들 때문에 또 역시 건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좀 장기적인 추세에다가 단기적인 문제들 종합해가지고선 그 이번에 3%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교수님, 저희가 화면에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달성치들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빨간색 선이 이제 실제로 기록한 숫자들인데 사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좀 가파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2020년은 뭐 코로나라는 굉장한 변수가 있었고 미중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논외로 치더라도 그 전에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7%대 혹은 한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3%라는 거는 좀 너무 급격한 하락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그 단기적인 요소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를 보면 제일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중국 통계는 좀 믿기 어렵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 성장률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맞춰놓을 노력을 한다. 미화시키는 좀 미화시키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네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기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제로 코로나라든지 봉쇄 정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되어 왔고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뭐 일단 도시 봉쇄로 인해서 공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으니까 당연히 생산도 줄고 그다음에 물류도 또 스탑이 되니까요. 당연히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였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2021년 9월에 헝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헝다 사태로 촉발이 된 것이 결국은 부동산 기업의 그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헝다 사태로 촉발이 돼가지고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전염이 되고 그러면 중국의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 신규 주택 공사들이 부동산 개발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중단이 되고 그래서 주택 완공이 지연이 되니까 주택 구매 심리가 당연히 위축이 되죠.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당연히 다른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다시 신규 주택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가 위축이 돼서 주택 가격 하락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에 있는 가게들의 그 자산의 약 60%가 다 부동산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시절에 배출한 학생들이 중국의 이제 주요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요. 만나보면 많은 자산들은 다 부동산으로 자산이 계속 상승하니까 부동산 가격들이. 우리나라도 부동산한데 그렇죠. 중국도 부동산이 중국 굉장히 더 심한 상하이나 뭐 북경 이런 데서 교수하고 있는데요. 뭐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재벌이 되니까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침체가 되게 되면 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의 소비 지출을 확 줄이게 됩니다. 그렇네요. 반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GDP가 줄어드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요. 또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GDP의 25%나 차지해서 뭐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이랑 연계된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 2021년 대비 2022년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 침체. 이것이 주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위기가 있고 폭탄을 좀 안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올해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거 봐도 과언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그 부동산 산업의 위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너무나 그 심각함을 느끼고 네네. 중국 정부도 작년 11월 11일이죠. 예, 11월 11일에 대규모 이제 부동산 시장 추가 완화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도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반대로 뭐 주택담보대출을 빚내서 집사라는 그러니까요. 취지로 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추가로 대출 지원을 하고 만기를 연장해줘서 네네. 기존에 진행되던 신규 주택 공급을 완공을 해라. 그래가지고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해라. 어떻게든 뭐 이런 부동산 식으로, 시장 살리겠다는 살리겠다고 거네요. 대규모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까지는 그래도 시차가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 올해 안에 뭐 부동산 시장이 해결이 돼서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경제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도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경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